오늘 계획은 날리지웍스에서 강의를 기획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희 이제 강사 오늘 세 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세 분 다 식약처에서 그 인허가 업무를 하셨다 오셨던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서 좀 골격을 잡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허가 심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본 다음, 마지막 강의에는 그 중에서 임상 시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루는 시간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게 되면요, 우선은 연대에서 이제 의공학과를 나왔고, 이제 연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이제 박사까지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는 이제 14년부터 24년도까지 근무를 했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IMDF라고 하는 이제 국제 이제 의료계 규제 당국자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제 규제 조화를 하는 그룹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규제 그 관련 서류 혹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그 우수 기계학습 기준을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었고, 현재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제 연구협력 교수로 와 있으면서 또 의료기기 IRB 위원으로도 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제가 제 이력을 소개하면 그 허가 심사했던 사람들이 병원 와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느냐를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규제 시스템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머신러닝 의료기기, 아니면 이제 BCI라고 해서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그런 엣지된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규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규제는 어느 정도 이제 혁신을 막는 어떤 그런 장애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규제의 역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파디 아마이드라고 하는 약이고요. 이제 항균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감기 걸린 사람들이나 이제 이걸 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 약이 이제 알약 형태로 이제 유통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알약을 삼키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디에틸린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용해를 하고 딸기향을 해서 이제 입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약을 먹은 353명 중에 10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다가, 그래서 FDA가 1938년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독성 검사를 하는 거를 이제 의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의료기기 규제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캐시 박사님이 했던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약이냐면,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이제 헛구역질을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그 약을 먹어가지고 그 구역질을 좀 억제시키는 이제 그런 약이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먼저, 유럽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고요. 허가가 받은 이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화학자였던 캐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신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아니 유럽에서 이미 허가된 제품을 왜 미국에선 빨리 이걸 허가를 안 해주냐라는 압박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약의 치명적인 이상 사례가 보고됩니다. 이 약을 먹은 임산부에서 나오는 환아들이 다 기형아들이 많이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지켰다라는 칭을 받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제 독성 검사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효성까지도 입증을 하는 걸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받다 보니까 이 자료가 엉망인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 시험 검사라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사람의 그 훈련도도 제각각이고, 그 시험 검사라는 프로토콜도 제각각이고 정확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도 보고서의 퀄리티 컨트롤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체계와 그 하는 사람과 그 절차를 되게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GLP라고 하는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 먼저 이게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졌고, 이게 OECD GLP로 벗어나면서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이런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사에 대한 부분,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이 요구 사항이 되게 강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후반쯤에 그 식약처가 이제 GLP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지금 슬라이드가 중간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난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미국 상원의원에서 76년도쯤에 아니 지금 의료기기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많은데 그러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냐고 해서 한번 보고서를 발행을 했고요. 그 보고서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발행해 봤더니 10,000여 건 중에 한 7,000몇 건 정도는 그 의료기기가 이제 잘못된 의료기기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나 사고가 났다는 게 많이 보고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존의 의약품에 붙어 있는 규제가 아닌 의료기기로서의 규제는 1976년에 이제 FDA에서 이제 그 법안을 만들었고, 지금에서 말한 이제 위험의 등급에 따라 규제 경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GMP를 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시설의 품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는 그 위험도에 따라 규제 기관에 반드시 먼저 승인을 받고 임상 시험을 하게끔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정부가 FDA에게 큰 권한을 하나 부여를 하는데, FDA는 그 해당된 기기가 시장 밖으로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된 기기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들도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제 유럽에서 한번 큰 사고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IP 사건이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인공 유방인데 이 인공 유방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이 이제 의료용 실리콘을 쓰다가 이거 대신에 이게 판매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승인받지 않은 그냥 산업용 실리콘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이 인공 유방을 쓴 환자에게서만 유독 높은 파열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던 게 유럽의 MBN TV 라일랜드라는 쪽에서 회사에서 이제 이걸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나라랑 제도는 달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검시를 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 변화를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그래서 MB 기관, 이거를 승인해주는 MB 기관의 자질의 문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고, 그러면 이걸 이식한 환자들을 빨리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유방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가 이걸 이식했는지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 결국은 이제 유럽은 규제를 강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MDD에 있었던 기존에 이제 디렉티브 지침의 수준에 있던 법을 MDR이라고 하는 어떤 법령 체계로 이제 상위로 이제 올리게 됐고, 그래서 MB 기관의 그 자격 요건, 그 심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엄청나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제출되는 그 임상 자료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평가를 더 수행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아마 이식형 의료기기 시술 받아보셨거나 주변에 사람을 보셨으면 아마 카드 같은 걸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카드라고 해서 내 몸에 어떤 제품의 의료기가 들어가 있고 라트 버너가 언제 생산된 제품인지 그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추적을 하게끔 되게 강인하게 바뀌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돌아가다 이제 미국은 이제 510K와 이제 PMA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이루는 두 축인데, 2010년 이전에는 그 PMA로 PMA가 클래스 3 가장 높은 등급의 가장 위험한 의료기기고, 이제 510K가 이제 주중도 위험 등급의 의료기기인데, 기존에 이제 허가받은 제품과 동등하다라고 하면 PMA 제품이라도
그 510K로 허가를 해주는 게 임상 자료 없이 제출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어떤 원칙이냐면은 이제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불필요한 임상 시험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존슨앤존슨 DPI 인공 관절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임상 시험 없이 이제 510K로 허가를 내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이식한 환자에게서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혁신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건데, 불필요한 임상을 줄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빨리 환자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지만 그런 제도가 오히려 비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미국 할리번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에 우리의 510K가 1976년도에 만들었던 제도 이후로 35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 제도냐는 거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년 뒤에 이제 할리번 보고서로 나왔고, 지금의 510K로는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주로 나왔던 부분이, 이런 고위험 의료기기는 동등 비교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자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체진단 기기가 소프트웨어가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물리적인 형태가 다르거나 혹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그 권고사항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FDA가 그 보고서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혁신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의 예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는 피를 먹으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시 유럽으로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 이제 유럽이 그러면 법이 계속해서 강해지는데 그 강해지기만 하면 좋은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유럽의 예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의 예시를 봤을 때 보면 이제 기존의 NDD일 때는 좀 어느 정도 느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빨리 진입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제 사후 감시 제도라든가 임플란트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의 제도가 좀 느슨했다 보니까 소아나 희소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리적인 목적의 업체가 이제 그런 걸 만들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프라벨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용의 목적으로 이제 몰래 쓰셨던 건데 MDR로 되면서 이런 제품들이 오프라벨로 쓰는 게 다 금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지가 되면 환자가 더 이제 뭔가 그런 규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환자들이 그 소아 환자 같은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환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유럽이 MDD에서 MDR로 바뀌면서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 기존에 MDD로 허가받았던 제품도 MDR 기준으로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기간을 주었었는데, 업체들이 이 기준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제품 카탈로그에서 이제 제외를 하거나 이제 시장 진입을 포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유럽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의료 제품들이 계속 들어와서 병원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꾸 강인한 규제 때문에 이게 물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하는 부분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인공유방 사건도 만들어진 강해진 그 법에서는 혁신에 대한 요구보다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 장치들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엄청나고 혁신을 끌고 가는데 유럽에서는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더 좀 공급망을 해결하고 혁신을 보존할 수 있게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고, 그게 이제 올해 그게 이제 안이 좀 보고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강해지기도 하고, 또 혁신을 담보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혁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밸런스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중간에 이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품 자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제 요구사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이제 고려하기 위해선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GMP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 추적이 가능하게끔 문서하는 걸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의료기기를 개발한 걸 담보하기 위해서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업무 환경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이제 생산할 때까지의 요구사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판매된 제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부적합품을 관리하면서 이 제품이 유통되면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개선을 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GMP 시스템이 요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는 이 제품이 만들 때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인을 한 번은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를 보고 그 위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중증도와 그 발생된 비율을 곱해서 위험의 등급을 정하고, 그래서 이게 수용할 수 없으면 이 제품의 그 위험을 줄이는 설계 활동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수준까지 되면 그 다음까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의료기기라고 해서 반드시 100% 완벽히 안전한 의료기기라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환자에게서 이제 이 기기를 썼을 때 위험과 그 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봤을 때 환자한테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 기기는 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PME 같은 고위험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이 실패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메드트로닉의 고혈압 치료약에서 신장 신경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도 FDA 임상 시험 미국에서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고혈압 관리에 좀 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은 허가되었고, 반대로 이제 생명 유지 장치 중에 이제 에크모와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근육이 약해서 이제 몸의 혈관을 이제 혈액을 못 돌리다 보니까 이 심장이 근육이 힘을 회복할 때까지 그걸 도와주는 기계적인 순환 장치인데, 에버트의 한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 피험자를 모집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드랍을 하게 됐는데, 이 환자가 더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이 허가된 사례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마이트라 클립이라고 해서 이제 심장 혈관에 이 판막을 이제 보조하는 치료하는 장비인데, 기존에는 그 판막 치료할 때는 다 개용을 하고 이렇게 열은 다음에 이제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그 혈관에 있는 막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고난이도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혁신적인 거는 대퇴부로에서 비경피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 그 동작하지 않는 이제 승모판, 이천판이라고 하죠. 이 심장 밸브에 너덜너덜한 거를 집게로 잡아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장비인데, 그것도 이제 랜드마크한 트라이얼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2번 다 개용한 수술보다는 그 유효성을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다만 이 개용을 하다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제 큰 수술이잖아요. 이 환자가 개용한 환자가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리는데, 이 마이트라 클립이라는 제품을 쓴 환자들은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좀 실패는 했더라도 환자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FDA도 이게 제품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상 사례가 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고, 그리고 업체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유통되는 병원이나 을 계속 돌아다녀서 어떤 제품에 이상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이상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 리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두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잘 둘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러왔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유형의 물건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물체가 돌아다니면서 환자한테 유해를 미치고 안 치고를 이렇게 놓고 봤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인공지능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로 계속 두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체계는 일반 의료기법, 체진단기법,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진법으로 나누는데 상당히 기술 위주의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법에서 그 액체화되는 혹은 검체를 검출해서 마킹을 하는 체진단 의료기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체진단 기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또나 인공지능의 특성에
제품이 기존의 두 법에선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는 부분을 둬서 이제 제출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기존에 했던 법령에서 안 맞던 부분 등을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게 이제 모든 걸 이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법령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의료기기가 올라가는 그 규제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제품이 이게 정말 의료기기인가,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이제 규제되는 제품이다 하면 그럼 어떤 의료기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분류나 그 다음에 등급을 확인을 해야 되고, 등급이 정해지면 3, 4등급이 되면 식약처로 가는 규제 경로를 따르게 되고요. 1, 2등급으로 하게 되면 안전정보, 의료기기 안전정보로 하는 규제 경로를 따릅니다. 그래서 규제 경로가 확인된 다음 GMP와 전제적 침해와 같은 같이 이제 품질 시스템, 생산에 대한 어떤 품질 시스템을 갖춘 후 임상 시험과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허가에 들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제가 한 부분의 스코프는 이 해당 여부부터 전제적 침해까지 부분을 보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4개의 법의 테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선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령은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같이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수평 규제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다 적용되는 규제. 근데 의료기기와 같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를 수직 규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두 개가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디지털 의료제품법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법에서 윤리 원칙이라든가 투명성,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의무는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이 AI 기본법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는 크게 이제 분류를 디지털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이제 디지털 건강지원기기라고 이렇게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제 어떤 AI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들, 그 다음에 융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서 그 효능을 좀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제품들, 그다음 건강지원기기 같은 게 이제 웰리스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지원하는 거죠. 아닌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 오늘 제 강의에서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법 또는 치매진단 의료기기법에 해당되는 의료기기여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기술과 초고성능 컴퓨터 기술, 가상융합 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면 이제 디지털 의료기로 1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와중에 이 감옥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의는 어디서 갖고 왔냐를 보면 그 자체는 이 식약처 법령에서 만들어 온 건 아니고 이 기존의 다른 법령에서 그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법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예를 들면 EMR의 웹브라우저로 움직이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든가 지능형 로봇 기술. 그러면 로봇 수술기나 이런 것도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적용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감시, 생성, 선택, 실행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 사용자의 조종을 해서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이제 동작을 하고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활 로봇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가상융합 기술 등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그러면
그 로봇 수술기나 이런 쪽에도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도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식약처의 이제 의견은 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그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된 기능으로 작용하면 그건 인공지능 기술을 본다. 근데 예를 들면 로봇 수술기의 어떤 동작 각도를 뭐 이렇게 좀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선형 회기식을 둔다든가 이제 그걸 머신러닝 기법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로는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나 들어가면 다 의료기기가 되나? 이제 되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식약처에서는 또 여기서 제외 대상이란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의 의료기기법이나 체진단기기법에도 있었던 법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6호가 이제 새롭게 면제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구를 자세히 보면요, 이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동평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평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지만 이건 제외를 하겠다는 건데, 그 범위가 이제 이제 전자의무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대한 부분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식약처는 병원 내부에 있는 EMR 시스템을 의료기기로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뀐 게, 의료기기이지만 우리가 관리는 아직은 안 할 거야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크게 변했고, 이제 임상검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랩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 그런 걸 말하고요. 거기서 하는 검사 또는 의료기기 관련 데이터의 전송, 저장, 형식 변화 또는 표시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영상을 제외하고는 다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적, 학술적으로 검증된 보건의료 정보를 식약처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처리하는,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가 정하는 범위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어떤 이미 알려진,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임상적으로 합의된 자료 수준에서만 이제 수집해서 처리하고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의사의 그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제품들에 한해서를 만족을 한다면 이제 그 대상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제 병원에서 쓰이게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다 적용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저도 이제 과제를 하다 보면 이제 연구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이게 의료기기로서 규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냐 아니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그러니까 연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용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의료시설 행정 지원이라든가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전자의무 기록, 검사 데이터, 의료정보의 표시 공고 등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기가 아닌 걸로 이제 미국에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이 법 내용을 좀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내용을 녹아 넣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식약처에 이제 질을 해보는 거죠. 내 제품이 의료기기가 맞느냐 아니냐를 질을 해보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공문으로 결정이 나오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분들이 또 그런 것도 어려워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식약처에서 공식적인 답변 받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나는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국 FDA 홈페이지에 가면 디지털 헬스 폴리시 내비게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부터 7까지 해서 이 내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 펑션이 의료기기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와 그 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 보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 내부에 있는 예전 동료분도 얘기를 해주실 때 이제 판단이 좀 약간 어려울 때는 이걸 한번은 돌려보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펑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폴리시 내비게이터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유럽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다른 규제를 갖게 됩니다. 작년에 LLM으로 최초 허가받은 제품이 이제 프로페서 발메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고요. MDR 클래스 2B, 우리로 치면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한번 좀 보게 되면,
easily switch and the interface will look like this. When prompting, you can enter some text, for example. What is 자막을 known about 보시면 the 될 것 role of 같습니다. EBV in MS? Then click on search to start a chat.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The tool now 가이드라인이나 searches 이제 for 어떤 the up to 드럭 4 정보라든가 best, 펍메드나 most 코코넷이나 suitable 이런 data 사이언티픽 sources for the DB나 이제 questions 자료 in the stored library, 공개된 and 합의된 then provides a 자료들의 meta summary. 목록들이 있고요. In the source display, 그래서 이제 you 이런 can 프롬프트를 expand the 입력을 details 하면서 and 하면 see what was found. 이 Again, 프로페서 발매대가 clicking on the 이런 data 여기서 source opens 발생된 the original 문헌들을 근거로 document in a new window. 공과이나 이제 진단 보조에 대한 의견을 By 제시를 clicking 합니다. on new topic, you can ask a new question such as, should I recommend a patient with MuSK-positive myasthenia gravis a thymectomy? Narrow down the search using the filters on the left, which now searches only selected sources. The search history is located on the right, where you can access old, possibly outdated dialogues or delete them using the bin icon. The question mark serves to track database updates, such as newly added or removed documents. This is crucial for keeping guidelines up to date and for managing certain medications. Finally, what is important to remember when prompting AI? When prompting within the intended use of Professor Valmed, it's important to provide instructions that are both clear and concise. By asking specific questions, you're more likely to receive answers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what you need. Now that you have an overview of how to navigate the platform, 예,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공개된 그 저 데이터베이스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저는 의견을 만드는 제품인데 유럽에서는 의료기로 허가받았지만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면제 조항 제 세 번째 이미 임상적으로 이제 그 확립된 자료를 갖고 검색하는 거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로 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거와 유사한 게 미국의 오픈 에비던스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똑같이 이제 동작하는 제품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건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유럽 사람들은 오픈 에비던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기 있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반대로 이제 유럽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오픈 AI사의 이제 위스퍼 AI와 GPT-4 5 모델을 가지고 음성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래스 1으로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영상 정보가 아니고 음성 정보를 형식 변환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순빛은 허가를 받았죠. 이제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런 소견이나 인프레션 같은 감별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똑같은 레포트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영상 이미지와 그 의사가 말했던 음성 데이터를 해서 형식 변환을 해서 하는 제품 같은 경우, 생성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의료기, 특히 이제 생성형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까의 그 조항 때문에 의료기로 분류되는 경우도 이제 나라별로 의료기로 분류되는 경우 아닌 경우가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해당 여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갔던데 그럼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의료기기를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놓고 볼 건데요. 기존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용품, 체진단 소프트웨어 이제 여러 기존의 의료기법 내에서 이제 이걸 다뤘었는데 대부분의 이걸 다뤘을 때는 본체라는 개념을 두고 하드웨어적인 본체를 두고 이 본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품, 본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별도의 이제 같이 사용되는 물건을 구성품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허가 사항의 본체별, 부분품별, 구성품별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암을 얘기로 들게 하자면 이제 이 엑스레이 이 시암이 본체가 되고 이 엑스레이를 발생해주는 고전압 발생 장치와 엑스레이 튜브가 있는 부분이 이제 부분품이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을 받아서 분석하는 워크스테이션은 구성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료기기로서의 그 본체를 중심으로 부분과 이제 별도 사용되는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했던 건데 소프트웨어를 봤더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모델들과 이제 클래스와 이제 스레드가 붙어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허가 나왔을 때 보면 버전명 운영 체계 하나로 통칭해서 부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디지털 의료기기에서도 기존에 했던 방안이 이제 맞는 방안이냐라는 부분은 식약처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체계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이제 식약처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냐 그걸 갖고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독 실행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계층이 있는 경우 그래서 물리적인 층에 어떤 이거를 제어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디지털 기술은 없지만 이 물리적인 층에 이제 종속되어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면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10년 넘게 계속 이 규정을 보호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긴 한데 초반에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규정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개념 잡기도 어려우실 거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한번 그 개념도를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빨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제어 구동하는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안에 뭐 함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던 없던 간에 이건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로 분류를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 규정이 좀 약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이제 이 하드웨어에 종속돼서 이게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나 노트북, 태블릿에서 기기와 함께 연동된 제품이라도 이게 기계에 종속돼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독립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식약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웹브라우저나 그렇게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품이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삭제가 되고 내장형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 제어 구동하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 내장형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의료기법에 따라서 허가된 제품이 있는데 내가 인공지능 펑션을 넣거나 그 소프트웨어를 넣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전환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다르고 그렇게 전환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새롭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산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붙인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더 인공지능이 들어간 모델을 넣으려고 하는데 새로 허가를 받으라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도 이게 지금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변경만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제품을 기준으로 부분품과 구성품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디지털 의료기기에서는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다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신호를 받고 거기서 출력을 내뱉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 신호를 제공하는 기기를 갖다가 상호 운영 기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피피카 같은 갤럭시 와치와 같은 이런 웰리스 제품의 그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디지털 의료기로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기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자체 이제 디지털 의료기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펑션 자체로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사용 목적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한다든가 지원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라는 개념을 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뭐 단순히 뭐 계산기 기능이 있다든가 편의 기능을 제공할 때는 이런 제품은 이제 구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 인허가 법인은 인터페이스부터 액세서리, 디지털 의료기까지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선택적으로 구성품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만약 어렵다라고 하면 이 개념 자체는 FDA의 멀티플 펑션 디바이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지침서에서 가지고 왔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기가 구성될 때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이제 표로 정리하시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내 제품이 이제 의료기기이고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는지가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품목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거주의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품목고시라고 해서 정부가 의료기기의 종류와 정의와 등급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기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인공지능 의료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계속 만들어냈던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중환자실에서 심정지를 24시간 동안 예측을 한다든가, 기존에는 그냥 망막 당뇨병 환자들의 그 망막 그 관리를 하려는 사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한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내놓다 보니까 기존에 그 정부가 상상을 해서 또 조사를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으로 그 종류를 정해주기에는 더 이상 이 시스템에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했던 거는 그러면 그 개발자가 스스로 제조업체가 스스로 선택하는 룰을 만들자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목적과 디지털 기술의 유형과 제품 유형으로 나누어서 7자리의 제품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사의 목적인지 진단의 목적인지 큰 대 목적을 이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게 대한 어떤 대상 신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영상이라든가 생체 신호라든가 체해 진단 지표라든가 아니면 정신과처럼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게 복수계가 있는지 단독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뭐 뷰노나 루닛이나 이제 그런 영상 신호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제품 진단 보조를 쓴다고 하면 첫 번째 자리는 진단 보조가 되니까 B가 될 거고, 영상일 경우에는 이제 1번 뭐 심전도를 뭐 딥카스처럼 심전도나 뭐 다른 신호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번호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이제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정해지고 나면 셋째 자리부터 다섯 번째 자리는 이 순서대로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기재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으면 이제 A가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에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면 네 번째 자리가 B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이 다 없으면 X. 그래서 기술이 계속 4개 이상 적용되면 P로 다섯 번째를 하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제품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디지털 의료법의 정의가 처음에 의료기기법이냐 체진단 기기법이냐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정해놓고 있고요. 의료기기법인지 체진단 의료기법인지 혹은 이 두 개 모두 해당되는지를 두고, 그 다음에는 독립형인지 하드웨어 제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제 등급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할 때는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의 업체분들이 그 식약처에서 이제 품목고시라고 하는 하게 되면 그 품목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대부분 목적으로 쓰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 사용 환경, 의료적 상태 및 대상 환자, 의도된 사용사의 목적, 입력 정보, 정보 처리 원리, 출력 정보 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폐결절을 측정하는 어떤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폐결절을 진단 보조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가 기관에서 폐질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흉부 엑스레이 혹은 폐 엑스레이 영상을 딥러닝 기계학습에 입력하여 폐질환 의심되는 영역을 표시하고 확률값을 생성하는 제품, 이렇게 이제 자세히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쓰라는 이유는 이 사용 목적을 근거로 이제 등급을 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층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품목 등급 층에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등급을 갖고 우선은 정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펑션에 대한 별 것도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등급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됐던 게 이 IMDF에서 나왔던 SAMD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서를 일부 차용을 해서 이제 룰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은 이제 의료적 대상 환자, 의도된 사용 목적, 성능 저하, 이제 오작동 직가점 수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의료적 상태나 대상 환자를 보면 기준의 위독 치명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심각, 그다음에 심각하지 않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는 위독 치명적은 의료기기를 즉시 혹은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그거 이제 다음에 심각하고 중증의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엔 간단한 질환이었는데 병기가 진행되면서 병이 계속해서 말기로 가면서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암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그 질환 자체가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를 심각하다고 보는 건지 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질환은 심각한데 뭐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지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힌트는 이 앞부분에서 보면 24시간 이내라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제 시각처에서 나눈 기준은 대부분 그 의료적 행위에 대한 그 타이밍을 가지고 그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두고 심각과 심각하지 않음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위독 치명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의료적 개입이 없거나 잘못된 치료일 경우 24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이건 의료적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폐혈증, 대동맥 박리 등 이제 즉시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제품들에 한해서 이제 이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디지털 의료제품 전에 의료제품법으로 2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되면서 4등급으로 올라간 제품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사용되거나 이제 급해야 되는 제품들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그게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대부분은 다 이제 2, 3등 이제 1, 2등급으로 다 내려가긴 합니다. 심각 같은 경우의 정의는 위독 치명적이지 않고 이제 개입이 없거나 의료적 개입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내용이 쭉쭉 있는데, 결국은 이 예시를 보면 이제 그 질환 자체가 이제 되게 큰 질환들, 암이나 이제 신부전 동맥경화, 뭐 신경계 등,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위독 치명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 질환인데, 질환의 그 병기의 진행이 느리고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어떤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만성 관리하는 제품이지만 이게 질환 자체도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도 다른 질환으로 이어져서 되게 위험한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만성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1등급으로 이제 심각하지 않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 흐름도를 이제 시각처에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X축에 돼 있다라고, 이제 Y축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면 이제 X축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도된 사용상의 목적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나 재활, 검사, 진단 보조, 의약품 보조 등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수술이나 어떤 행위 이후에 어떤 질환이 발생된 거를 예방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이제 그 잘 관리하는 걸 유도하는 제품이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관리나,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제품이나 아니면 관리를 목적으로 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등급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재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해당되는 거죠. 치료 재활이나 검사.
그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보조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 의약품 보조가 기존에는 애매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 의료제품법에서 들어왔던 이유는 FDA에서 이제 이게 함께 사용되는 제품이 이제 한번 허가된 제품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제품이냐면은 항정신성 의약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새는 아마 약 잘 보시면 저기 월요일, 수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 그 요일별로 이제 먹을 수 있게 그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약물통에 별도로 보관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약물을 오남용해서 발생되는 위험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FDA에서 허가된 제품은 그래서 그 알약 위에다가 이제 센서를 하나 붙이고 먹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아닌지 좀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일 때 그 센서를 인식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그 도와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그 케이스가 이제 의약품에서도 그런 의료적 활동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한 게 있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의약품 보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내 센서형이란 말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슐린 펌프에서 주입량을 자동으로 계산한다든가 반응이나 부작용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제품들도 이제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FDA의 그 허가 제품은 그 센서를 부착했을 때 유효성은 입증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이제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약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담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산적 관리 유도 예방은 어떤 이제 건강 상태 발생 가능성이나 또는 재발 가능성, 미래 재해를 예측하거나 이제 어떤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존율 분석이라든가 응급실 환자 예측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측을 해서 계측값을 둔다든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여기 돼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이제 플로우 차트를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위험 등급에 있고 어느 정도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등급이 정해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식약처가 요구하는 거는 성능 저하나 오작동 시 직간접 피해 수준을 두고 환자가 사망을 할 정도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등급을 한 단계 올리고 피해가 없다라면 등급을 하나 내리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등급이 이 값을 가지게 된 거고요. 2등급으로 분류가 됐지만 그게 성능 저하나 오작동할 때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상등급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3등급이지만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2등급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 범위는 1에서 4등급 사이에서만 조정이 돼야 되고 2등급 제품이 1등급 의료기기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등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 근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럼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 펑션들마다 다 이런 위험 등급 산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그 해당되는 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등급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 허가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뒤에 이제 향후에 등급을 지정하는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규제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에는 내가 선택하면 내가 그 품목에서 내가 몇 등급이고 어떤 의료기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개발자나 제조업체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와 같은 그 사례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제도도 이제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듣게 되면 이제 무료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되면서 이거를 사전 검토 대상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서는 이게 디지털 의료기기다 아니다만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등급의 어떤 분류의 어떤 등급의 의료기기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전 검토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제출을 하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1, 2등급은 안전정보원이고 3, 4등급은 식약처라고 했는데 이 둘의 의견이 서로 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3등급 의료기로 갔는데 식약처에서는 이건 2등급 의료기로 내려가고
안전정보에서 갔더니 2등급이라고 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3등급인데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걸 빨리 정하지 않으면 그 인허가까지 가야 되는 경우, 또 대부분이 요새는 국가 연구과제가 대부분 인허가까지 가는 경우를 대부분 요구를 하는데 그 규제 경로를 정하는 데서 시간이 막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품목고시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의료 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그 룰에 따라서 등급을 이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경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처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제 안전정보에 보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기존하고 달라진 거는 기존에는 본질적 동등 제도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이제 본질적 동등 비교는 우리나라에서의 본질적 동등 비교의 제도의 의미는 기존에 인증 나간 제품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냐를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면 임상 자료가 그 다음부터 요구가 되는데 임상 자료가 요구되면 그건 시각처에 가서 허가를 받으라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술문서 심사기관이나 NIDS가 임상 자료를 못 보게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막아놨었는데 디지털 의료 제품이 되면서 그걸 다 풉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자료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건 무조건 2등급으로 분류되는 순간 의료기 안전정보원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안전정보원이 임상 자료를 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래서 임상 자료 1차 리뷰가 끝나면 식약처에 한번 검토 의견을 받고 나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타임 딜레이가 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연구 이제 지금도 뭐 계획서는 계속 RFP 나오고 인허가까지 가는 부분이 나올 텐데 대부분이 이제 개발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을 되게 좁게 보시는데 사실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되면서 이 타임 딜레이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좀 선입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5년 과제라고 하면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적어도 1년 최소 1년 반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자세한 거는 이제 또 그 3교시에 이제 임상 자료 하신 김건서 이제 소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긴 할 텐데 그 임상 자체에서도 좀 많이 소요되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 경로까지 되면 이제 품질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GMP라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은 이제 신청자가 이제 그 GMP를 심사할 수 있는 4개 기관에 이제 지금 6개로 늘었죠. 그래서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걸 검토하고 심청해서 지방청하고 합동 심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이 제도가 이제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디지털 의료기기 GMP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이제 안심책방 그러니까 전자민원 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안전정보원으로 전달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식약처로 보내게 돼서 식약처가 최종 승인을 해주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좀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진 않는데 병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GMP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걸 제가 품질 책임자로 한번 받아봤는데 좀 기존의 GMP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의 식약처의 1348라는 기준은 물리적인 층을 생산해야 되는 제품이 맞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엑스레이 제품을 만드는데 고전압 발생 장치는 어디서 받고 시험의 제품은 어디서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가 조립해서 양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양산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의 설치 배치 파일을 만들고 나면 배치 파일만 돌아다니는 거지 그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서 물건을 받아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에는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인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특성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인공지능 기본법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과기부의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그때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중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죠. 뭐 사실상 이중 규제 상황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이중 규제가 되지 않게 설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식약처가
과기부 쪽에서 발생되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위험 관리 요소를 일부를 차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법에서는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고시에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의료기기 영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요시하듯이 거기는 신뢰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신뢰성이라는 개념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적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구성되는 체계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전자적 침해 행위라는 좀 더 광범위한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이 제조업체가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GMP의 1과 2는 똑같고요. 이건 1348의 그 내용과 똑같고 별표 3과 4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유형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있냐 없느냐를 기준을 두게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법령에서는 NIDS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식약처 우선은 이거는 어떤 상황을 예비해둬서 두긴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아직까지는 NIDS에서만 이제 맡길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GMP를 받을 때 어떤 제품을 갖고 할 거냐 할 때 기존에는 이 나와 다가 기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위험 등급이냐 생산 수입 시장이 가장 많은 제품을 대표 제품으로 놓고 GMP를 심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본법을 의식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보면 하드웨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가 있었고 독립형 의료기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GMP도 기존에는 뭐가 됐던 거냐 하나로 다 갔었는데 이거를 분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독립형 의료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기준을 별도로 두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때는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보안 절차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내용하고 다 비슷한데 이제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인 제품일 경우에는 저 전자적 침해 행위 대신에 이 제품에 대한 제작 공정도가 이제 제출을 하게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하드웨어 자체에서는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하드웨어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펑션 없이 하드웨어만 받으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독립형 의료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AMD 형태 거냐 아니면 내장형 기기일 거냐도 기기가 있는 하드웨어와 내장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를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심사를 할 때 기존에는 NIDS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별표 3과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TTA가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서 함께 심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하고 또 달라진 건 뭐냐면 NIDS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정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소액의 금액에서 이제 심사비를 받는데 TTA 같은 그런 기관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비용도 그 심사하는 범위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구 과제를 하실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산업계 나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단톡방이 되게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GMP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업체는 생각보다 보안이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아직 허가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물이라는 게 아직 생성되기 전이고 그래서 절차서만 어느 정도 맞으면 지금 GMP가 빨리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GMP 서류 그러니까 심사만 놓고 보면 12월에 접수를 했는데 1월에 날짜가 3월로 결정이 됐고 5월 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 기간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던 라고 보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안상이 제일 적었습니다. 8개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미 있던 업체가 디지털 GMP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좀 공유해서 들어보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보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과제를 할 때 인허가나 GMP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NIDS에서도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또 경험 있는 사람이 아직 많이 가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그 지정을 받고 할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만약에
정부 과제에서 신규 업체가 들어서 GMP까지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제라면 빨리 GMP부터 받고 이제 그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표 3에 보면 이제 62304를 썼다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62304의 일부 내용과 이걸 약간 좀 뒤틉니다. 그래서 별도의 또 기준들이 더 들어가서 이제 수정된 62304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13385와 62304가 매칭돼서 이 제품 실현 단계에서 이제 이런 62304의 요구 사항을 다 넣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별표 3에서 별도의 심사 기준이 생기면서 62304에 따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더 강인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건 심사를 할 때 그 경험을 보니까 그 심사하시는 스타일이 그 별표 3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내용이 절차서에 있냐 없냐를 계속 따지면서 이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 심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신규 업체 같은 거 아직 기록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업체에서는 수정하기가 쉬워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많은 생산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된 사항을 보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검증계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심사할 때 보니까 요걸 한 줄 한 줄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라고 볼 수 있는 문서 어디에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하시는 업체라고 하면 이 조항별로 어디가 되는지 매칭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좀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좀 벗어나는 거를 상당히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품의 특성의 맥락을 놓고 봐서 이제 기존 GMP에서는 규정에는 요 안에는 있지만 좀 웨이브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줄 한 줄을 다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허용의 범위가 넓혀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조 설계라든가 뭐 그래서 요구 사항 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이 이것도 이제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가이드라인인데 만약 신규 업체시라고 하면 절차서를 한번 이거에 맞춰서 한번 쭉 보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다 추적 가능하게끔 된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GMP 받으면서 만들었던 문서들의 총량인데 상당히 개발에 대한 문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문서만 이걸 하는데 이제 품질이 담보된 개발자분하고 같이 했는데도 이제 보통은 개발자분들이 아래들을 업무하시는 분들 잘 협조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 있고 개발자가 학생이었다 보니까 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개발했고 이것도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요구사에 맞게 만든다고 해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부분은 기존에는 SOAP에 대한 부분을 범위를 그냥 외부에서 갖고 온 라이브러리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인증받을 때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다 그걸 관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사이키런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본이나 아니면 매플립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걸 넣어서 관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기존에는 생산에 대한 부분에 수업을 관리를 해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의료제품부에서는 이 머신러닝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필요한 그 부분을 계속 관찰하게끔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자적 침해와 연이어서 이 수업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한 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분 및 평가를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추적성이 담보될 수 있게끔 하라고 합니다. 그 추적성이 담보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요구 사항과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유닛과 이걸 평가하는 유닛 그다음에 요구 사항 이거를 유닛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 이 하나하나가 다 매칭돼서 추적이 가능하게끔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작업이 상당히 좀 많이 강인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이제 내 제품이 이제 계속 유통됐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 안 하고 새로운 모델 나오고 더 이상 지원 안 할 때 그러면 그런 레가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놔라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제어 조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 시각처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에서 따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양한 표준이 되어 있죠. 근데 다양한 표준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단일한 국제 표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저기를 갖고 와서 짜집게 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체는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수입업체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한국만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별도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42,000일을 따고 있다서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42,000일의 내용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문서 구조만 갖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내용은 TTA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발췌를 해서 이 중간중간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인공지능 기본법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기본법에 보면 고역량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업자의 책무라고 해서 그 제조업체가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1호부터 6호까지를 보게 되면 저 디지털 의료제품 GMP 별표사와 매칭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34조 제3항에 따라서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이제 1항 이 책무에 대한 부분을 준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용량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고용량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까지 다루면 너무 좀 복잡해져서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고용량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게 그럼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AI 소프트웨어는 다 고용량 인공지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에서 따르면 거의 3등급 이상만 선택을 하게끔 그 분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등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제어 조치에 대한 그 예시들을 이렇게 넣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보면 GMP에 따른 규정이 있고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영 검토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되고 있고 이제 경영 책임 이건 이제 13485나 품질 시스템이 이미 다루고 있던 건데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별도로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이제 중복적인 문서를 안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경영 책임에 대한 문서를 AI 제어 조치에 따라서 다 개발을 해두는 게 되게 그게 이제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이미 있던 건데 AI 자원 자리 부분을 이제 별도로 두게끔 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용 자료 관리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분 조금 이제 아마 병원에서 인공지능 모델 만드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과 달리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안에서 모델만 만들고 모델만 들고 나가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제 GMP 왔을 때 요구를 그분들이 했던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포이즈닝하면 어떡하냐. 아무나 들어가서 그거를 훼손시키면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만들 때 위험이 되지 않냐.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명세서를 좀 자세히 쓰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GMP를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병원 내에도 내부 서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관리해야 될 영역이 너무 넓어져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장 하드에 관리하는 걸로 내용을 써서 이제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거 갖고는 특별히 요구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 제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면책 조항이나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요구 사항 등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제적 침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까 사건 사고 난 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그 사건 사고라는 건 환자가 다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규제기관에 이걸 보고를 해서 이제 그 발생한 걸 말을 해라. 이제 그다음에 그 조치기관과 보고해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전제적 침해가 그 범위를 확대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에 어떤 전자적 침해 행위, 그러니까 뭐 오류 발생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킹을 당한다든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 이제 그리고 이런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면 그걸 공급 설치된 장소, 그러니까 병원이 되겠죠. 또는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그 조치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된다고 의무 사항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결국 전자적 침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건 이상 사례가 발생된 거랑 똑같이 보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사이버 보안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가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제품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필수기나 이런 걸 유지하는 거에서 이제 약점이란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러면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이 약점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이제 약점을 건드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협을 야기하거나 이제 위험까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된 사람만이 사용을 해야 되고, 이 경로마다 보안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이런 침입 경로를 다 막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범위를 기존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걸 받는 보호 장치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어떻게 했냐, 아이디를 했냐, 그 비밀번호 생성 규칙은 타당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 물리적 보안 체계, 기술적 보안 체계 내에서 위험 관리와 그리고 이런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감시하고 어떻게 이거를 방어해 나갈 건지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보안이나 보안 통신 권한 인증, 네, 파일 입출력 유효성, 데이터 보안, 암호키 관리, 이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보안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독 공격인가, 뭐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돌아가는 회피 공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구축 및 보안 과정에 발생되는 데이터의 변형, 데이터 추적 등의 유전자 해결에 대한 방어 수단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 연구에서 C를 계속해서 포인트를 말을 하라고 그 명령을 넣었더니 학습 데이터를 배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된 질의를 이제 맞게끔 차단을 해라, 이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나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모델의 추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특정 목적으로 계속 모델을 질문하면 이제 대답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서 새롭게 이제 모델을 탈취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맞게끔 이제 하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운영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TTA에서 지적할 때 운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했더니, 책임자, 그러니까 개발 업체는 어떤 병에 가든 간에 내 제품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거기가 충족해 줄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절차를 넣으라고 이제 그 내용을 넣으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설명했던 게 우리 병원 내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고, 우리 병원 내에서 ISO 27001에 따른 그게 다 있고 이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마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병원에 납품하셔야 되는 환경에 계신 개발자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위험 및 취약점 식별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하고 취약점 모니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거나 부분을 하게 돼 있고, 지금은 식약처가 아직은 연구사업만에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보면 이걸 구성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웃룩이나 어떤 엑셀이나 지메일이나 이런 걸 열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로 하면 사이킨 러너에서 만드는 모델이 있고, 그림을 그리는 시본이나 매플로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각 라이브러리나 모델에 대한 부분을 버전과 저자와 그 번호, 추적할 수 있는 범위를 다 기록을 해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레드팀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험 검사를 통해서 이게 패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자가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엉뚱한 데이터 넣어보고 저런 데이터 넣어보고 이제 그럴 때 얘가 이제 위험이 식별되느냐. 그 식별되면 이제 그거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서 이제 영향 분석을 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구하라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키사도 가이드라인을 그걸 개발을 하고 지금 7월쯤에 그걸 6월쯤에 그걸 공개할 거라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 부처가 쓸 수 있게끔 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레드팀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에는 좀 규제 요구 사항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침해 행위가 이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 평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전자 침해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거를 인지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던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키사 홈페이지에 가도 똑같이 있습니다. 키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근데 키사 홈페이지에서는 한 가지 식약처에는 없고 키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키사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사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그걸 대응을 돕는 업무가 있는데 아직 식약처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시적인 액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의 감시나 이제 모니터링, 그 공개하고 조치하는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끔 하고요. 그 취약점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키사의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미국 니스트에 대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특정 라이브러리, 뭐 파이썬의 어떤 특정 모듈 같은 부분을 넣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인지가 되면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록 GMP 기록물 만들 때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 있던 모든 라이브러리를 먼저 그 명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버전을 가지고 이 CWE나 NIST 그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다행히도 그때는 적용되는 모델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적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두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문을 던지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했던 건데 한번 이제 이게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보시고 한번 스스로 이제 개발하신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